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의 지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정리된 지금 저는 나토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석유만 실으려는 거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멀리 있으라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는 4월 17일 트루소셜에 종이 호랑이들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비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월 초 트럼프는 워싱턴 동맹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전쟁 지원을 거부해 자국의 나토 탈퇴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전쟁 이후 워싱턴이 동맹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는 유럽판 나토 창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주도로 미국 없이 유럽을 방어하는 계획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도들은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유럽 순방과 시기가 겹쳤습니다. 나토의 미래에 대해 지금 바로 첫 번째 게스트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언론인이자 국제시사평론가인 알렉세이 피치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렉세이 씨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유럽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에게 제기하는 이런 주장들은 얼마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유럽 국가들도 이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이란 작전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도와야 할까요? 알다시피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이미 많은 논평을 했지만 이번 맥락에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고려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을 비판하는 모든 발언들은 제 생각에는 주로 국내 청중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약속하고 집중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마가 운동이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이 아니라 오직 미국 내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유권자들에게 보세요. 나는 정말로 유럽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가 사실상 기관차 역할을 하며 자신들만의 연합을 형성하는 평행적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어쨌든 전쟁이 끝난 후에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는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유럽 국가들은 전쟁 자체에 직접 참전할 생각은 없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쨌든 그 일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안전 보장의 문제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미국 대통령은 봐라, 내가 뭘 했어. 결국 언젠가는 그들도 참여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결국 그들도 참여하게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압박이 결국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순수하게 법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나토 헌장에는 모두가 말하는 두 가지 핵심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4조와 5조입니다. 그리고 4조는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 지난 한 달 반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신다면 폴란드로 정체불명의 말하자면 드론이 날아들기 시작했을 때 폴란드는 바로 나토 헌장 4조를 발동했습니다. 이 조항은 협의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아직 누구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과 앉아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할 때는 이 조치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도요. 도널드 트럼프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5조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는 마치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이란과 싸우러 나서야 하는 것처럼 말하니까요. 즉,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북대서양 동맹에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동맹과의 협의라는 맥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최소한 5분의 1 정도만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에는 미군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군사기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유럽 국가들이고 독일 기지, 키프로스의 기지,
영국의 기지 등등이 있습니다. 즉, 비행기는 어딘가에서 이륙하고 급유기는 착륙하며 미군 항공기는 어디선가 정비를 받습니다. 정비는 중동 기지뿐 아니라 요르단 등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항공기는 유럽 기지에서 정비를 받으니 트럼프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더 나아가 영국과 독일은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한 것은 여기서 제 생각을 마무리하자면 전쟁이 끝난 후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보장에 참여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모든 발언이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언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따져봅시다. 저는 이것이 유럽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국내 유권자만을 겨냥한 행보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점 1년 넘게 이미 배웠습니다. 공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저는 전쟁 이후 관계 재검토에 대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한 발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 재검토는 어차피 있을 겁니다. 마르코 루비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2024년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마르코 루비오는 미국이 방위 전략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밝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저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의 발언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상 피트 헥세트를, 예를 들어 작년 초에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도록 압박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신다면 같은 일이 8월에도 반복됐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는 최근 람슈타인 포맷 회의에서 이른바 나토 3.0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다면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략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선거운동 중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그들은 지극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주요 무대는 이제 유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이익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주요 무대는 유럽이 아닙니다. 주요 무대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대립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노력을 터키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을 러시아라는 문제와 단둘이 남겨둘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이 대륙 방위를, 즉 재래식 전쟁 측면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주요 무장은 유럽이 맡는다는 뜻이죠. 엘브리지 콜비가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등에게서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기하고 떠난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는 유럽이 자체 방위 산업, 무기, 군대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나토에 남을 것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미국은 남아있을 것이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미국이 자신의 역할을 조금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인들도 북대서양 동맹 내에서 특정 지휘 분야를 점차 맡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전장에 관해서는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군사 산업 기반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기술, 정보, 첩보 등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 재검토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유럽 철수나 관계 재검토에 관한 어떤 발표든 누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지 주목해보세요. 트럼프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방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도 같습니다. 주로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발트 3국,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장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가 그렇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토 3.0 전략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거기에는 미군이 유럽에 남아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동합니다. 아마 들으셨겠지만 최근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내부 정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 국가들을 벌주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그는 군대를 바로 서유럽에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 폴란드, 발트 3국으로요. 즉, 동부전선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어떤 싸움에서 주요 방어선이 어디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 전선입니다. 모든 노력이 동쪽에 집중되고 미국인들은 남아있지만 동부전선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럽에게 군비를 늘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각국이 국방에 써야 하는 GDP 비율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나라들이 스스로 방위 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기를 자급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도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젤렌스키가 유럽인들과 모든 이런 방위 협정을 체결하러 갈 때 그래요. 예를 들어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 키스 켈로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 관리들은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대체할 동맹이지만 제 생각에는 나토를 대신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북대서양 동맹이 재구성될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단지 그들의 관심을 아시아로 옮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유럽을 떠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덜 참여할 뿐입니다. 알렉세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자체의 재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위 재편에 관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유럽연합 방위 담당 집행위원회 제안을 볼 때 동유럽 대표인 안드루스 쿠빌리우스의 제안 말입니다. 10만 명 규모의 통합 유럽군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회의적인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주로 서유럽 국가들에서 말이죠. 그 10만 명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유럽연합 인구가 4억 5천만 명인데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위해 10만 명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라고요. 솔직해집시다. 유럽, 이 늙은 유럽은 항상 느렸고 항상 우유부단했습니다. 제 생각에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전부터 미국이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유럽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십시오. 유럽은 이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이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발전이 빠르지 않다고 비판할 때 말이죠. 미국인들이 유럽을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든 셈이죠. 제 생각에는 유럽인들도 곧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자면 저는 항상 에마뉴엘 마크롱의 발언을 떠올립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게 아마 17년이나 18년일 겁니다. 그때 그는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모든 곳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유럽군을 만들어야 하며 기타 등등의 주장도 했습니다. 즉, 에마뉴엘 마크롱은 거의 10년 전부터 이런 말을 했고 이제서야 유럽연합 차원에서 드디어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마침내 유럽연합 창설 조약에 상호 방위에 관한 42조 7항 2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만약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그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똑같은 메커니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마침내 유럽연합 조약의 42조를 어떤 나라가 발동할 경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유럽이 마침내 자체 방위를 개혁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세이 패치 국제시사평론가 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네이션, 유튜브 후원 또는 예를 들어 패트리온 같은 플랫폼에서 유료 구독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건강 잘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